여러분, 오늘 뉴스는 오형규 논설위원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광고부터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도 오늘 그 이영훈 교수의 극강 시리즈 중에 위안소의 여인들이 이제 12번째 강의인데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12번째 강의가 위안소의 여인들 이렇습니다. 1부, 2부, 3부인데 저도 아직 3부는 못 봤습니다. 1부, 2부 중간까지 지금 본 상태입니다만은 저로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영훈 교수께서 옛날에 그 아주 희귀하고 제가 보지 못했던 또 정말 저런 자료가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수많은 자료들로 이 조선 사회의 매춘과 가족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쭉 정리하시는 정말 그 밀도 높은 강의를 듣고 저로서는 약간 충격이랄까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극강 시리즈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 시리즈 1편부터 지금 12편까지 있습니다. 1편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2편이 호수는 어디에 있었나, 3편이 아마 독도 얘기죠. 떠도는 섬 우산국이라고 하는 노예기억의 정치, 미망의 광복, 근대의 실종, 오만과 편견, 우리 민족이라는 불길한 단어, 환상의 통일론, 누가 나라를 팔았나. 이 마지막 강의가 위안소의 여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안소의 여인들. 저는 이 시리즈를 쭉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상 속에서 우리 사회가 헤매어 왔는지, 미몽에 빠져 있었는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러면서도 고정과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영훈 교수께 고맙고, 또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귀한 강의를 이 정규제 TV를 통해서 들려주신 데 대해서는 너무도 황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마운 강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1편부터 찬찬히 지금 다 봐서 마지막 강의가 위안소의 여인들인데 이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지금 1부는 조선시대 얘기, 또 2부는 제가 지금 중간에까지 봤습니다만은 일제하에 소위 유곽 또는 창기 또는 공창제도를 쭉 설명하는 대목까지 보고 저런 자료가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자료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 엄혹한 계급사회, 또 가난과 질곡 속에 희생자가 되었던 여성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동정심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동정 공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저로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정말 명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영훈 교수의 극강 시리즈는 정말 지적인 충격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영훈 교수의 극강 시리즈는 정말 내가 한번 공부 제대로 한다. 내가 정말 우리 시대 또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의식을 제대로 내가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읽어보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짜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빛 속에 숨은 컬러, 어둠 속에 숨은 디테일까지 10억 분의 1 단위로 정교하게 재현하는 퀀텀닷 초밀도 화질. 이제 화질의 단위가 바뀝니다. 삼성 SUHD TV.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정기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기재 주필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그러니까 논객이면서 언론인이면서 또한 저희 회사의 경영진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매일 이 시간에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정주필의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나 허원순 의원이 좀 대신하는 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어떤 코너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뉴스 있고요.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제 칼럼은 정규제 주필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복지국가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처서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에서 또 비가 쪼록쪼록 꽤 많은 비가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밤에도 그렇고 좀 밤에 잠을 좀 잘만한 그런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양치기가 된 지 오래돼가지고 26일께부터는 열대야가 사라질 것이다, 폭염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또 있고요. 또 한편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금쯤 아마 다 받아보셨을 텐데 7월 달 관리비 전기요금이 포함돼서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5만 원 나오는 게 한 7만 원대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7월 달은 별로 에어컨을 틀 일이 없었죠. 7월 마지막 주 정도만 좀 더워서 조금 틀었던 정도니까 7월 달은 문제가 아닌데 이제 문제는 8월 달이죠. 8월 달 지금 오늘까지도 어쩌면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자기 어려운 그런 더운 여름밤, 그리고 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8월 달 요금이 나오는 한 달 뒤쯤에는 자칫 밀란이 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온갖 포퓰리즘들이 난무하는데 참 이것도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이 민생이고 어디까지가 포퓰리즘인지 참 구분하기 애매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중소기업 근로자 61%가 대기업 노조 파업 부적절하다. 금수저 노조 파업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제되는 가불오토텍 노조 조합원 414명 중에 44명이 10% 이상의 친인척 관계다. 지금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볼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 법보다 떼쓰기가 만연한 서울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요. 자, 한종수교 24주년이 된 날입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말이 요즘 실감나는 상황이죠. 네, 중국 정부가 사회단체 내 공산당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민간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파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자동차 회사죠.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르노인데 르노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기가스 시험 보고서를 누락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폭스바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연기금 위기, 이건 남의 일 아니죠. 이 내용도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김나은 아나운서. 8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61%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의 파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500명을 대상을 실시한 대기업 노조 파업과 임금 격차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가 현대자동차와 조선업계 파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파업이 타당하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습니다. 74.2%는 대기업 노조 파업이 일자리 시장과 협력업체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자의 67.9%는 나쁜 영향으로 하청업체 부담 가중 및 임금 격차 심화를 들었습니다. 이어 대기업과 임금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심화, 노사분규 부담으로 인한 대기업 채용 축소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임금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사상 최대인 61.6%입니다. 네, 임금 비율이 사상 최대가 아니라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죠. 61.6%라는 얘기는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임금이 61.6%. 다시 말해서 38.4%나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황, 여러분들 혹시 뭐 한경 구독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지난주 허원순 의원이 그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계급이 카스트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4단계로 카스트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인즉슨 대기업 정규직, 가장 최상층부에 있는 계급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 비정규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임금 격차가 지난해 그 노동연구원 분석에 의하면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정규직은 62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그보다 낮은 52, 그 다음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 그러니까 중소기업 비정규직인 노동자와 대기업 정규직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거의 3배가 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보는 이 대기업 노조의 파업, 정말 배부른 파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정말 싸늘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기업 월평균 임금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15만 원, 중소기업 평균은 317만 원. 이것은 뭐 비정규직 빼고 뭐 아마 정규직만 갖고도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노동 카스트 제도화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거 분명히 비정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듯이 대기업 노조 파업해서 임금 올리고 나면 그 여파가 중소기업에 그대로 미친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을 쥐어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이미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 뭐 커지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가뜩이나 뭐 헬조선 외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중소기업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공시족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공기업, 대기업, 뭐 금융회사 이런 소위 말하는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이거 아니면은 다 루저라고 판단하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죠.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무엇이 노동개혁인지, 쉬운 채용을 위해서는 쉬운 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쉬운 채용이라는 거는 쏙 빼놓고 쉬운 해고만 부각시켜서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제 언젠가는 젊은이들이 그들 앞에서 호소하는, 뭐 지금도 일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젊은이들 그들 앞에서 시위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이요. 가브로토텍 회사 측에 따르면 가브로토텍 노조 조합원 414명 중 44명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부가 각각 4쌍이며 처남 매제 관계가 5쌍이었습니다. 형제나 숙질 동서 사이도 다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근무 조건이 좋아 친인척을 입사시켜달라는 압력과 부탁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노조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매년 서너 명씩 뽑아주다 보니 친인척 관계가 10%를 넘어섰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용된 이들이 불법 점거 파업에 가장 앞서고 있다며 노조 주장대로 회사가 악행을 일삼고 있다면 왜 친인척을 채용시키려 하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가브로토텍 노조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조원은 2012년부터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60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80제곱미터 아파트 220가구를 무상으로 쓸 수 있고 평균 근속 연수는 25년에 달합니다. 예, 이 기사를 보니까 제가 다니고 싶네요. 자, 2012년부터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60세 이미 돼 있습니다. 뭐 요즘 정년을 60세로 늘렸다 하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 60세 되는 시점에 정년 퇴직하는 시점의 임금은 그 임금 피크제 이전에 비해서 거의 50% 수준으로 깎입니다. 뭐 그거보다 더 깎이는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함이 필요한 사람은 다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브로토텍 이 노조원들의 대우 처우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8,400만 원. 물론 평균 근속 연수가 25년이니까 25세에 입사했다 그러면은 50세가 되죠, 평균. 그렇게 되니까 뭐 적지 않은 나이니까 물론 이 평균 연봉을 젊은 직원이 많은 회사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곤란합니다. 하지만은 8,400만 원 제조업 그것도 이제 1차 협력업체로서 이 정도의 연봉을 준다는 거는 상당한 앞서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거기다가 80제곱미터 아파트, 약 30평 가까이 되죠. 이 80제곱미터 아파트 220가구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주거비 뭐 집 사느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 그동안 뭐 노조 파괴 공작을 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 해서 회사 측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노조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이 불법 점거 파업을 앞장서고 있다. 그 다음에 노조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어떤 친인척 채용 요구를 계속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 회사 변명이죠. 사실 회사도 이러면 안 되죠.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의 권리처럼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414명 노조원 중에 44명, 10%가 넘는 44명이 바로 이런 친인척 관계다. 부부가 4쌍, 8명이고,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가 또 4쌍,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처남 매제 관계가 5쌍, 뭐 형제나 숙질, 뭐 이런 사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그 동서 셋이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아들, 처남까지 같이 해서 3명이 다니는 이런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어떤 뭐 정의를 외치는 또는 뭐 무슨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과연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공기업들의 수없이 이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공기업의 그 인사 세습 문제, 그 다음에 그 채용 아버지가 뭐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 다니면 아들도 다니는 이런 그 조항이 있었던 단체 협약 조항이 있었던 회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어떤 불공정한 또는 그야말로 특혜성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이런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청년들이 고통받는 거를 그냥 노력이나 해라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반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갖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 노동 문제 이 소위 말하는 6.29 이후 민주화 30년 동안에 쌓일 대로 쌓인 이 적폐 이것이 이제는 뭐 물론 이제 그 어떤 지배층의 지배계급의 또는 어떤 핵심 권력 핵심부의 비리 뭐 법조 비리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문제지만은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도 이렇게 계급이 갈리고 있다는 거 이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는 과연 이 소위 말하는 뭐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존재할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참 노동개혁이라는 거 노동개혁도 아닌 거를 갖고 노동개혁 4법이라고 하느니 뭐 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 정부가 새삼 또 한심하게 야속하게 느껴지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올 초부터 새 가락시장 이전을 앞두고 일부 청가직판 상인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락몰이 올 초 개장했으나 청가직판 상인 300여 명이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요구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까지 참여한 다자간 협의체가 지난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전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현자리에서 장사를 하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엔 공사 측과 상인들 간의 명도 소송에서 공사 측이 이겼음에도 일부 상인들이 현재 상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대문 유어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어스 운영사인 문 인터내셔널이 공사자금 35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고 다음 달이면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갑니다. 서울시는 산하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운영사와 상인은 반발했습니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의회까지 끌어들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법보다 떼쓰기가 많이 난 서울시, 그야말로 이건 자업자득이죠. 시청 앞에 온갖 이상한 집회 다 허용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라는 그런 단체가 지금 2년 넘게 점거를 하고 있는. 이제는 그걸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그 슬픔은 공유를 하지만은 이제는 그 자체 2년이 넘도록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기 거부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아주 그냥 신문이 날 지경이죠. 누구나 우리가 트럼프식으로 얘기하면 더 심하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소위 말하는 약자를 배려한다. 이 좋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건 좋은데 약자를 배려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칙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진 그 시민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 대선 후보라는 대선의 꿈이 있다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 대선 앞두고 감히 무슨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법치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새삼 이 박 시장이 아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 하시는 거 보면은 그 깨닫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자신의 도구마대로 가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그 언더도구마에 오히려 갇혀 있는, 사회적 약자가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되는, 어떤 일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어떤 그 언더 도구만을 형성해서 누구도 이거를 뒤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이나 여기 동대문 유어스뿐이 아니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이미 이제 그쪽은 다수가 이제 새로운 그 상가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잡혔는데 이 가락시장 가락몰은 이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직 절반의 상인들이 남아서 버티고 있고, 동대문 유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대로 이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이대로 있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잘할 사람들이, 더 장사를 잘하고 더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서울시, 또 박원순 시장은 또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할지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뉴스요. 한국과 중국이 내일 수교 24주년을 맞습니다. 한국은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했고 작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한중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가 냉랭해진 상황입니다. 2000년 마늘 파동과 2004년 중국의 동북 공정 이후 한중 관계에 있어 세 번째 위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에서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G20과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하되 사드 논의는 냉각기를 갖자는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네, 이 문제는 정기재 주필이 계속해서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보복론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중국은 이제 그 과거 마늘 파동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지금 중국의 1인당 소득이 $8,000가 넘었죠. 그리고 이 서해안, 우리 서해안, 중국의 황해안 쪽에 해안가에 있는 상하이나 선전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우리 보통 평균 수준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과거 못 살던 시절의 중국 마늘 파동 당시 2000년 벌써 16년이 지났죠.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중국은 동네 깡패였습니다. 동네 깡패는 동네에서 뭐 속된 말로 지나가는 학생들 돈 뜯어내고 뭐 이러면서 동네에서 깡패 노릇하고 군림할 수는 있죠. 그 당시가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이제는 전국구 깡패가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하고 어떤 영토 분쟁, 그 동남아 국가들하고의 남중국 해 문제,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갈등, 뭐 아프리카에서도 뭐 중국이 착취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글로벌 국가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국가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죠. 이제 위상은 글로벌 국가가 됐는데 실제 행동은 옛날에 그 동네 깡패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참 가깝고도 먼 이웃이 됐다. 근데 이런 나라를 상대로 그저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마치 우리 편이 될 것 같이 생각했던 이런 나이브한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대중 친중 노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참 새삼스럽게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달 4, 5일에 뭐 G20 회의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는데 뭐 필연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죠. 어쨌든 간에 이 중국이란 나라, 우리나라 친중파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아직 덜 근대화된 나라인지에 대한 인식, 우리가 한번 단단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중국이 자국 내 NGO 조직의 공산당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며 민간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홍콩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당중앙 판공청은 21일 NGO에 대한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인사에 대해 정치적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단체 안의 당 조직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기했습니다. 또 NGO에 대한 감독을 조직 내 당위원회 최우선 일상 업무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외국 NG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방침이 중국 정부가 NGO를 범죄단체로 몰아가 국외 추방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중국의 이 국무원이라는 건 중국 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정부를 그냥 국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판공청이라는 것은 그 우리 중국 특파원 했던 그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 부처 이런 걸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쉽게 말하면 당정협의를 한 겁니다. 당정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중국 내 사회단체에도 공산당 조직을 둬라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한 공산당원을 거기에 그 채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당 조직이 그 안에서 그 존재해야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이른바 공청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여태까지 해왔고요. 중국의 공회라고 하는 기업마다 있는 공회, 우리나라로 하면 노조, 노동조합에도 공산당 간부가 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 회장은 거의 뭐 이 공산당 간부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기업 그 대표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중국은 결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중국이 해외 NGO까지 공산당 조직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이런 방침을 2020년까지 관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나 뭐 서방의 NGO들이 그 중국 내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인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욕구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요구하는 욕구는 더 많은 자유, 그다음에 어떤 더 많은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얻고 싶은데, 지금 중국의 그 소득은 높아지고 있는데 체제 자체는 사회주의의 어떤 그 통제가 가해지다 보니까 이 서로 엇박자, 이 미스매치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지금 사회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그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서로 상충됐을 때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르노 자동차의 배출가스 문제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프랑스 정부가 르노 디젤 차량이 유럽연합 기준치의 9배에서 11배 이르는 질소산화물 가스를 배출하는 데 대해 어떻게 그동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 세부 상황을 생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르노의 지분 20%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프랑스 정부 위원회는 르노의 몇몇 자동차 회사의 디젤 차량 86종에 대해 10개월간 배기가스 시험을 한 뒤 지난달 말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가 독일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과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르노가 폭스바겐처럼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로 기준이라는 것,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그 유로 5, 유로 6 이거 만족시키는 소위 말하는 친환경 디젤차, 일종의 형용 모순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디젤차 이런 거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판매 1위가 될 정도의 자동차 회사가 됐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슷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르노라고 해서 과연 괜찮을까? 이런 의심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돼야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헌데 르노는 프랑스 정부가 지분 20%를 갖고 있다. 일종의 국유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이면서 프랑스 정부 지분이 20%가 있다. 이렇다 그러면은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갖는 것. 이것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만약에 르노까지 폭스바겐만큼은 아니어도 이런 어떤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제기된다면은 유럽의 친환경 디젤, 소위 말하는 디젤차 드라이브 정책은 이제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괜히 섣부르게 따라했다가 우리나라 환경부가 된통 서리를 맞은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면서 오래 달릴 수 있는 이런 동물은 없습니다. 치타가 그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데, 치타가 그 속도로 1분 이상을 달리는 순간 심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100m에 관한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지만은 우사인 볼트가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마라톤 뛰는 선수가 100m 뛰면은 그렇게 빨리 뛰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점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본다면은 이 친환경 디젤이라는 이런 스캔들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재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연기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350개 상장 기업들의 기업연금이 1,490억 원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연금 부족도 5,62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은퇴자들이 빠르게 늘어 노령 의존율이 65%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령 의존율은 15세에서 64세 노동자 수에 대한 65세 이상 일하지 않는 은퇴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 영향으로 선진국 채권 금리가 0%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의 고갈로 자산보다 채무가 2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는 더 많은 기업 채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유럽의 많은 정부들도 높은 국가 채무 비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기업연금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퇴직연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적립하는 그 퇴직연금의 부족분이 영국의 350개 주요 상장 기업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1,490억 파운드. 그 다음에 미국 S&P 1,500기업에 해당되는 그 기업들의 연금 부족액도 역시 5,6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FT가 아주 이거 빅리드라고 해서 큰 한 판을 이렇게 다루는 걸로 이 연기금 문제를 다뤘는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도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노령 의존율이랑 이 번역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65%다.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이 경제활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65%의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몇 년인가요? 2038년인가요? 39년? 이쯤 되면 거의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대1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 결국 이제 고령자의 개념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뭐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이제 한 14% 정도 근처까지 와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이 속도가 빨라서 문제인데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이미 20%가 넘었습니다. 고령자 비율이. 일본은 물론 세계 최고인 25% 이상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은 그 연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은퇴자의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이 독일 중앙은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방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정 퇴직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9세로 늦추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69세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퇴직금을 받는 퇴직연금, 기업연금을 받는 형태, 뭐 또는 공적연금을 받는 형태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생산 가능 인구가 65세 미만에서 이제 69세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이제 건강의 개인 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세 정년이라는 것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일본이 벌써 65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연금액을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라는 거, 평균 임금의 40%밖에 못 받는 국민연금, 용돈연금이라는 거 갖고는 안 되죠. 기업연금, 퇴직연금으로 갖다 얹고 뭐 해가지고 겨우 이제 그 노후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공적연금도 지속하기 어렵고 기업연금, 퇴직연금도 이대로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일자리를 못 갖는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임금의 40% 주는 소득 대체율을 더 깎는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해서 더 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 그러면 방법은 이 지급 연령을 늦추는 법. 그냥 늦출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연금 크레바스라고 하는 퇴직과 연금 받는 시점 간의 그 간격이 지금 현재는 뭐 60세 정년, 60세이지만은 이게 몇 년 뒤에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우리나라 61세가 되고 그 2029년 되면은 65세가 됩니다. 그럼 5년의 갭이 있죠. 그러면 결국 이것이 퇴직 연령이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이 마당에 연금 굴릴 데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캘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여기 수익률이 올 들어서 0.6%라고 합니다. 원래 목표치가 7.5%였는데 0.6%라고 합니다. 금리가 마이너스 또는 제로인데 국채금리가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를 가는데 이 대체 투자 갖고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결국은 연기금 수익률은 떨어지고 고령자는 늘어나는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는 상황에서 결국 연금의 고갈, 연금의 위기, 20세기에 쌓아올린 연금 탑에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미래 전략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땜질하고 넘어가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저희 준비한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헌순 위원의 미리 보는 환경 그리고 정규제 칼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